안녕하세요. 충남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이은석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 개원 기념 사업의 하나로 교육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기존에 하지 않던 거를 하기 때문에 걱정, 불안감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이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벌써 교육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시범 사업을 계속하면서 준비를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보완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고교 학점제라는 이런 체제가 기존에 우리 정서에는 중고등학교 정서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아마 우려가 있을 텐데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하지 않던 걸 하기 때문에 약간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표준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서 몇 년 전에 이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 자료를 쓴 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교사들 교육하고 할 때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료 가지고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는 2028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이 확정이 됐는데, 그게 확정돼 있는지 내용을 좀 보고 그리고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게 이 우려가 많았죠. 왜냐하면 기존의 학교에서는 학점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만 쓰던 학점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거가 이 교육계에서는 좀 충격이었던 거예요. 학점제라는 거는 학점제의 의미는 이거거든요. 이 뭔가 1학점, 2학점, 3학점 따서 졸업학점이 있잖아요. 졸업학점을 다 채우면 졸업시켜 준다라는 개념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똑똑하고 부지런한 애는 학점을 부지런히 따서 학점을 194학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채우면 졸업시켜 주는구나. 그러면 얘는 열심히 과목 많이 듣고 계절학교도 열심히 듣고 이러면 1년 반에도 졸업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학점을 신청했는데 F, 그래가지고 보통 애들이 3년 만에 졸업하는데 3년을 했는데도 얘는 학점을 다 못 채우고 한 20학점, 그러면 얘는 한 학기를 더 하든지 1년을 더 하든지 이런 일이 생기겠네? 이러면 불안해지죠. 예전에는 학점을 몇 학점 이상인지 신경 안 쓰고 출석만, 최소 출석 일수만 맞추면 다 졸업시켜줬는데 3년 지나면. 근데 학점제 하니까 대학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학년 무학과제도 하는 이런 데도 생각하게 되고, 이게 왜 생각이. 근데 학점제는 사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내가 학점을 얼마나 취득했느냐를 가지고서 학년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그냥 최소 출석 일수만 채우면 학년 딱 바꿔주고 하던 그거하고는 다르니까,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그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불편한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점제로, 고등학교 학점제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대학처럼 이게 자유로워지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등학교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던 사람들이고, 고등학교 교사들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안 하던 사람인데, 그게 갑자기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학점제라고 하지만 학점이라는 말 쓰기 전에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단위라고 얘기하거든요. 학점하고 사실상 같은 거예요. 2단위, 4단위, 이런 2시간짜리 수업, 4시간짜리 수업이거든요. 그런데 단위라는 말이 학점이라는 말로 바뀌는데, 그걸 엄청 큰 변화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큰 변화일 수 있는데, 지금 쭉 몇 년간 해온 걸 보니까 엄청난 변화일 수도 있는 거를 변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거의 단위라는 말을 학점이라는 말로만 바꿔놓고, 실제 대학에서 쓰는 학점제하고는 상당히 다른 제한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별로 걱정할 게, 그냥 말만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었지 변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은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일단은 그런 말씀 드리고, 약간 변한 거는 뭔지 우리가 관찰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학점제를 시도한 배경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좋아요. 근데 보면 일종의 좀 용두사미가 좀 된 경향이 좀, 그래도 학점제를 추진한 그 배경이나 원래 취지나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의미가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추진하는데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변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 하면서, 기존의 학교 체계로는 아주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런
뭐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 거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크게 변했지만 이 디지털 세대가 학습 성향이 이 도구 이용하는 거, 스마트폰, 유튜브, 텍스트를 읽으면서 글을 읽는 거 엄청 좋고, 책을 독해 못하는 애들이 너무 저도 강의하다가 사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흘. 그러니까 사흘 뒤에 뭐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좀 지나가지고는 이게 왜 3일 뒤인데 왜 4일 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흘은 3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왜 3일 뒤인데 4일 뒤에 뭘 하자고 얘기를 하시냐고 이러더라고. 제가 그때 벙쪘죠. 왜 그러나 했는데 보니까 사흘, 나흘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요새 있다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네, 그런 거. 그리고 뭐 미래 사회에 대응해서 새로운 인재상이 필요한데, 새로운 인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자기 진로에 맞춰서 자기가 들을 과목들을 쫙 설계해가지고 그걸 의지적으로 자기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가는 이런 프로파일이 있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다. 네.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학생의 주도성을 길러주고 변혁적인 역량도 길러줄 수 있고 그렇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육부가 뭐 얼마나 이게 실행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방향은 이렇게 잡는 거는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현실 이렇게 진단해서 보고 학생이 스스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점제의 취지가 강의를 여러 개 개설해 놓고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 취지예요. 그리고 그 학점을 이수하는데 출석만 하면 그냥 학년 진급시키던 그게 아니고 과목 하나하나를 성취도를 내가지고, 그래서 성취평가제라고 하는데 성취도가 몇 퍼센트 이상 돼야지, 대학은 보통 60% 이상 해야지 F를 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60점 이상 돼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돼야지 F를 면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60점이 안 되면 F 맞으면 학점이 빵꾸 나면 2학년에서 3학년 진급 못 하겠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런 일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들이 학점제 한다니까 큰일 난 거예요. 만약에 애가 학점을 취득을 실패해서 F 받아가지고 한 학점이 뭐 3학점이 빵꾸 났다라는 거예요. 애를 진급 안 시키면 2학년 교실을 그대로 둬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쪽에서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받아들이기가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대로예요.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이게 정말 좋은 취지거든요.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다. 여기는 되게 원칙적인 말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 제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우리 3년 재학연한이 3년인데 나는 머리가 좋고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잠도 적게 자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니까 열심히 3년 과정인데 과학고등학교 애들처럼 나는 2년 만에 수료하고 그리고 대학에 가야지. 이런 꿈을 꾸는 애도 생길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고교학점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놨죠. 이 취지만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딱 정해져.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데는 달라요. 거기도 학점제로 하는데 거긴 진짜 고등학교도 애가 우리처럼 똑같이 3년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2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달라요. 애들이 다 달라요. 2년 만에 졸업하는 애도 있고 3년에 졸업하는 애도 있고 4년에 졸업하는 애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학점제 얘기하다가 우리 상황을 딱 보면 이거는 그런 개념의 학점제가 아닌 거예요. 하여튼 근데 취지는 이겁니다. 누구나 적성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많은데 중에서 나한테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누적해서 기준 학점을 딱 이수하면 졸업하는. 네. 그러니까 취지는 그거니까 우리가 최대한 거기 맞춰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학생 스스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렇게 목표는 잘 잡은 거예요. 교육부는 이렇게 바람직한 거는 굉장히 잘 정리해서 제시 잘 합니다. 교육부가 그런 거 못하진 않아요. 그래서 학점제 운영할 때 이런 거죠. 다양한 과목 개설한다. 그리고 진로 학업 설계하도록 학생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수강 신청. 내년부터 수강 신청이라는 게 생깁니다. 고등학교에 수강 신청은 없었는데 대학처럼 수강 신청을 해야 되죠. 이게 없었던 일이 하나 생겨서 학생들한테 훈련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 평가
하고 그다음에 이수 했냐 미이수 했냐 이걸 따져가지고 고등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미이수하면 큰일이에요. 페일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미이수한 애들한테 뭔가 보충 프로그램 나머지 공부 뭐 이런 걸 시켜가지고 F를 면하게 해서 얘를 학점을 취득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졸업을 시키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일이에요. 여기가 무슨 특목고나 자사고나 외고나 뭐 이런 데 같으면 애들이 대체로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이거 정도 통하는데 일반 고등학교의 하위에 있는 애들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안 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니 그런 애들 하는 거 공부 완전 포기하고 학교 오기는 오는데 그냥 진짜 잠만 자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미수하면.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시범 사업을 하면서는 먼저 시작했냐 하면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데 그런 데를 먼저 좀 이렇게 적용하도록. 거기는 조금 수월하거든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바로 진학하지 않는 게 입학대 원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이거 적용하기 쉬워요. 진짜 자기가 목표로 하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하면 그 분야 과목들 위주로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과목들이 대학 입시랑 딱 있지 않으니까 뭘 사실 상관이 돼. 그러니까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이렇게 뭐 적용해도 되는데 일반 고등학교는 성격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진로 학업 설계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됩니다. 예. 사실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된 애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된다라든지 목표의식이 없는 애들이 뭐 반 이상은 뭐가 없을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게 뚜렷한 애들이 절반 되길걸요. 게다가 요즘은 그래도 좀 부모님들이 직접 챙겨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애들의 적성 검사, 성형 검사 이런 거를 여러 차례 하면서 아이가 적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밟아 나가면 좋겠다라는 이 전략을 짜주는 거를 부모님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애들은 그건 난놈들이고 그런 애들은 소수예요. 그리고 학점제로 가면 교사의 역할이 바뀝니다. 지금은 담임 선생님 있잖아요. 학점제로 가면 담임 선생님 제도를 운영하기가 자기 클래스고 그냥 수업을 찾아가면서 되기 때문에 대학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하고 종례하고 이런 거를 하기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학점제를 충실하게 하면. 근데 대학생들은 그나마 나은데 고등학생들을 조례 종례를 안 하면 이게 무슨 학교의 학사 지도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뭐 영미권의 학교들은 보면 여기 아카데미 바이저라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은 없고 뭔가 상담할 게 있을 때는 이제 아카데미 선생님한테 좀 하고 그냥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상황하고는 굉장히 먼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절충점을 좀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것도 생활 지도, 학교에서의 생활 지도 면에서 이 학교 입장에서는 엄청 고민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학교는 이거를 그냥 쉽게 쉽게. 학점제를 충실하게 하려면 사실 이거 푸는 게 굉장히 쉽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냥 기존의 담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학교는. 네. 그리고 수업을 하는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학습 과정으로서의 평가.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평가할 때 시험 봐서 시험 점수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수행 평가해서 그것도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수행 평가하고 할 때는 뭐 출석 점수 이런 것도 뭐 몇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점수를 다 합쳐가지고 현재까지의 제도에서는 점수가 20점이 나와도 애를 그냥 코스 단위를 이수한 걸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할 수가 있었는데 학점제가 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60%라는 성취도는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거 그냥 이렇게 쭉 시험 점수 모으고 했는데 60점이 안 되는 애들이 몇 명, 그러면 얘들 할 거냐. 이게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통 우리가 60%를 이렇게 컷오프 하는 라인인데 점수를 40%
40%로 낮춰 40%.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미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범사업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를 짜내가지고 미수가 없도록 과목을 개설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하여튼 학점제 지금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그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학생들이 미수하는 일이 없도록 과목을 설계할 것이냐. 이게 뭐예요? 이게 일반적인 특목고나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진짜 뭐 특성화고 그런 데서 공부 정말 안 하는 애들이 많은 데서 얘들이라도 졸업시켜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나 가능한 거지. 학교가 과목을 설계해서 성취도를 이렇게 평가해서 해야 되는데 얘가 실패 없이 성취할 수 있도록 수준으로 점수를 주려고 과목을 디자인해놔요. 고등학교 수준에 맞게 이거를 설계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현실에서 이거예요. 이 졸업을 시키려고. 수준이 안 되는 애는 고등학교 안 와야지. 제가 조금 과격한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고등학교 안 오고 그냥 다른 거 하든지 하지.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수준을 낮춰가지고 걔한테 맞춰가지고 과목을 설계해서 성취도 맞추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게 좀 되는 그런 부분도 그러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니까 학점을 취득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점 누적되면 졸업을 하도록 해주는. 뒤처지는 학생을 위한 이수지원 방안. 하여튼 대학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대학 정원이 너무 거의 뭐 한 90% 이상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90% 이상 대학에 가는데 대학이 정원이 이렇게 실제 근데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걸로 뭔가 직장을 잡거나 할 수 있는 애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30% 정도는 대학에서 공부한 게 이후의 단계로 가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 30%에 들지 않은 나머지 지금 우리는 거의 전원이 다 대학 가니까 30% 밑에 나머지 거기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전혀 관계가 없고 대학에서 등록금 내면서 그냥 문화생활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 정도 성장하는 거 있겠지만 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게 직접 관련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학점제는 제가 볼 때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한 30%, 3분의 1 정도? 그 정도 애들한테는 학점제가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밑에 애들한테는 사실상 학점제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고등학교 체제에서는 하여튼 그걸 다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처지는 학생을 위한 이수 지원 방안 이게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 일이죠. 그냥 이거 잘하는 애들은 이거 하라고 하면 그냥 하거든요. 근데 못하는 애들이 이걸 못하고서 이렇게 처지면 나머지 공부 시켜야지 방학 때 불러가지고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생기고 근데 그런 애들이 방학 때 불러서 하면은 학기 중에 안 하던 걸 방학 때는 열심히 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너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부분이 큰 문제예요. 그리고 학점제를 하려면 지금 단위제로 하는 거에 비해서 한 10%에서 조금 많은 데는 한 40% 정도까지 교과목 개설을 늘려야 됩니다. 시범사업을 쭉 하던 데들을 해보니까 100과목 개설하던 학교가 이거 운영하려면 110과목 또는 140과목 정도까지 개설을 해줘야지 이게 돌아가요. 그럼 학교에 부담이 생기잖아요. 과목이 많아지면 학생한테는 유리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교사 수급에 문제가 과목을 강의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나마 서울 같은 대도시는 나아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지금 있는 풀타임 교사들이 못하면 그냥 시간 강사로 딱 해서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에는 시간제로 할 수 있는 강사들을 구하기가 그러니 서울에 있는 학교는 이거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거에 강사를 수급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특히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강사 수급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 서울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이 많아지니까 교사들이 또 행정 업무를 경감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들고 그래서 그거 하려면 또 추가로 인원을 투입해야 되고 담임 역할을 재구조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너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담임 역할 그대로 하는 걸로 지금 그냥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이 또 갖춰져야 돼요. 과목이 많이 얘기는 동시에 강의할 수 있는 강의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교과교실이라고 해서 수학학습실, 과학학습실, 학습실 따로 일반 교실 말고 따로 과학실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런 게 공간이 몇 개 더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우리 지금 공간 없는데 과학실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학교 안에 교실, 교과 교실이나 이런 이제 교실을 몇 개를 더 마련하는 거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또 하고 학점 자료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수업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 또 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수업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슈만 있으면 이 기술적인 거를 첨단 스마트 그런 교실을 꾸며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해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학교들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갖다가 이제 교실 꾸며놓고 하는 거를 합니다. 근데 활용도는 굉장히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런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거는 대학원 수업에서나 필요한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약간 뭐랄까 이게 그런 게 있죠.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좋다라는 하여튼 생각이 그냥 해서 갖춰놓긴 하는데 실제로 못 쓰는 게 고등학교 때는 많아요. 근데 그런 거 갖추려고 하고 또 하나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지방에 강사들을 확보하기 또는 학생들 지금 이상적으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은 최대한 개설을 해준다 이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그 학교에서 2명밖에 신청을 안 이러면 할 거냐. 이제 그러면 그거를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하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공동으로 그 교과 과정을 편성해서 그 과목이 이 학교에는 2명밖에 학교 몇 개 합치면은 한 뭐 20명쯤 될 수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공동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데 가서 거기서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안 하던 거니까 그거 하려면 또 이게 조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에 가서 학점을 듣는 거 이런 것도 인정해 주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연구학교, 선도학교 이런 거 쭉 하다가 25년도부터는 하여튼 전면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다 필요하다 그러는데 학점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취지는 되게 좋습니다.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가 있고 그리고 목표를 좀 빨리 결정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진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좀 일찌감치가 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창의와 혁신 이런 교과목들을 많이 듣도록 하니까 협력과 소통 이런 거 고교 학점제가 지향하는 학습자 상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 목표를 정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찾아서 딱 선택해서 듣는다. 학교가 충분히 교과목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딱 해 나간다. 자,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걸로 학점이라는 게 뭐 학점제라는 게 뭐냐라는 거 요 슬라이드 보면서 조금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가 그 수업 시수 따라서 그거를 단위라고 하는데 뭐 이제 고등학교는 50분 1시간이잖아요. 1시간 수업하면 1단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년간 졸업하는 단위가 204단인가 뭐 그래요. 거기에는 창체 활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점제형으로 교육제도를 설계한다. 이렇게 해서 제일 큰 변화, 학교 선생님들이 받아들이기 적응하기 힘든 게 뭐냐면 지금까지 단위라고 부르던 거, 수업 시수에 따라서 단위라고 부르던 거를 학점으로 바꾼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엄청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점, 수업 시수로 따져서 204시수, 204단위 이수하면 졸업인데 204 학점을 따야지 졸업한다. 그러면서 사실 학점을 약간 기존에는 204 학점으로 부르면 204학점인데 192학점으로 한 10여 학점이 시수가 줄었습니다. 192학점 따면 졸업하는 걸로. 그리고 1학점을 16회 16번, 한 학기에 16번 수업하는 거를 1학기 1학점이라고 규정을. 전에 단위 시수로 할 때는 17번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한 번을 줄여줘서 아마 학사 일정에 약간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요. 한 주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큰 변화로 보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를 엄청 큰 변화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봐줘야 되겠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도 그냥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기로 결심을 해서 그래 큰 변화구나. 그리고 17시간 그러니까 한 1학점이 한 학기에 17주 하는 건데 1시간씩 그거를 1학점을 16회 하는 걸로 바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점이 좀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됐구나. 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운영의 유연화. 지금은 그냥 1학기, 2학기잖아요. 근데 학기 단위로 과목을 편성하는데 1학점에서 5학점까지 이렇게 하고 학생, 교사, 설계 등 고시 외 과목 활성화. 그러니까 과목을 뭔가 다양하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그래서 학교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공통 필수 과목 말고 선택 과목에서 굉장히 다양한 걸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려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 가는 거를 목매지 않은 학교들 소수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에서나 가능하지 일반 학교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자율화되면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학생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여기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방학 중에 계절 수업을 운영을 하는 거,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고등학교는. 근데 대학에서는 계절 학기 해가지고 한두 과목씩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도 이렇게 좀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있는데, 이게 운영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이수한 학생들 처리하는 문제가 일단 그게 얼마나 나올지 모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몰려있는 학교 같으면 삼성고 같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애들이 만약에 한 반에 한 25명 되는데 한 반에 우리 아사안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반에 한 30명 가까이 되나 그러거든요. 한 반에 30명인데 중에 한 3명만 미이수애가 나와. 그러면 3명을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미이수한 애들을 처리하는데 계절 수업이 이용될 수도 있고 또 계절 수업을 개설해가지고 애들이 학점을 더 따도록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에 여기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로 과목이 있는데 과목을 분류를 할 거냐. 네, 이게 좀 그래서 요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22년 교육 과정 이게 2015년도에 교육 과정이 있고 2022년도에 22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내년도 뭐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이 다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과목을 보통 과목과 전문 과목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냥 요거 보통 과목만 합니다. 보통 교과. 그리고 이 전문 교과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두 개로 나눠져. 전문 교과 1에 해당하는 거는 특목고, 과학고 같은 데서 각 과목의 심화 과정, 일종의 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전문 교과 1이라고 했고, 그리고 전문 교과 2는 특성화고에서 하는 전공 과목들, 그거를 전문 교과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일반고 학생들이 이 특목고에서 열리는 그런 심화 과목을 공부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전문 교과도 공부할 수 없었고, 그러니 일반 고등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은 딱 제한적이었고 국영수 사과하고 과목들 위주로 있었던 거죠. 카테고리에. 그런데 저도 저희 애들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 애들 공립학교지만 이렇게 보내놓으면 거기는 과목이 국영수사 과학 과목도 있는데 목공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그리고 수업 시간도 우리 애가 그래서 뭐 수업 4개 한 학기에 4개 듣는데 과학 듣고 하나는 목공을 하더라고. 목공. 무슨 전문계 고등학교도 아니고 그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여기서 전문 교과 2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여기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딱 구분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전문교과 쪽에 전문교과 2에 해당하는 거는 그대로 남아있고 전문교과 1에 해당하는 특목고에서 심화과정으로 개설되는 과목들을 보통교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과학고등학교나 외고에서 개설하던 전문교과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고 같으면 저런 거 막 하게 하더라고요. 미국식으로 AP 과목이라고 하는 거, AP 과목이라고 해서 미적분학 그리고 이제 경제학, 심리학 이런 과목들을 한 2과목인가 이렇게 듣게 막 하던데 이제 그런 거를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개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개설을 할 수도 있고 외부에 가서 학점을 따올 수도 있고 그러니 그런 폭은 졌으니까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좀 소질이 있는 애들은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점제로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주로 공부해야 되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공통 과목을 일단은 다 이수를 하고, 공통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의 예시로는 뭐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거 있고, 그리고 1학년 2학기 선택 과목들을 쭉 듣기 시작해야 되는데,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이게 무슨 진로 진학 관련된 그런 거냐 싶은데 보면 심화 수학, 뭐 국제정치, 고급 물리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좀 심화 과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융합 선택 과목. 이거는 요즘 발달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최신 기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하는 그런 게 융합 선택 과목. 카테고리가 이렇게 융합 선택 과목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예전부터 하던 전통적인 것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특목고 대상으로 전문교과에 있었던 심화 과목들 거고, 융합 선택 과목은 약간 새로운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대학 입시하고 연결되느냐 그거거든요. 그 뭐 이렇게 좋아요, 과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자, 입시에 대한 거는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서 다시 따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뭔가 공부하는 방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수강 신청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3년간의 교육과정에 좀 이해를 해야지 학생이 뭔가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학교에 가서 시간표 짜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책 가지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점제형 교육제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 학교급이 바뀔 때 그 전환 시점에 그 전환을 지원해주는 뭔가 좀 되겠다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학교급 전환 준비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중학교에서 3학년 2학기 때 뭔가를 하겠죠. 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점제형 교육제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학점 기반으로 졸업을 이렇게 하게 될 거고, 여기 또 나오지만 하여튼 이 학교 입장에서는 미이수하는 애들 처리할 거냐, 이게 큰일이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미이수 제도가 도입되는데 미이수 예방을 할 거냐, 보충 이수 성적 상한을 설정할 거냐, 이런.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됐을 때 내신을 평가하는 게 이렇게 조금 바뀝니다. 성취 평가제를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4학점짜리가 있는데 이 성적을 이렇게 딱 표기할 때 원점수, 과목 평균, 그리고 성취도 뭐 이건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상대평가에서 등급 1등급, 2등급, 3, 4, 5, 6, 7, 8, 9 쫙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A, B, C, D, E 이렇게 A, B, C, D 그렇게 딱 하고 수강자 숫자 넣고 A, B, C, D 이렇게 성취도별로 학생 비율을 넣는 거, 이게 표준 성적 표기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표기를 딱 해주면 이게 상대 평가는 아니지만 A를 받은 학생이 7.3%, B를 받은 사람이 30.9%니까 얘가 B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 B 이 정도에 드는구나. 상위 37% 안에 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요 과목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과목은 이제 A 받은 학생 비율이 뭐 30%였다. 그러면 그거는 이게 쉬운 과목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요 데이터를 보고 대학이 학생의 성취도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활동도 약간 구조를 좀 바꿉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고등학교 졸업 단위가 204단위였고 거기에 창체활동이 24단위고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는 2개로 이렇게 바뀝니다. 진로 탐구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자치 활동 이렇게 이제 바뀌고 각각 9학점씩 해가지고 18학점, 24단위에서 18학점으로 이렇게 6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점제로 가면서 한 학교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제도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교 밖 교육 학점을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벌써 나와서 계속 시범 사업을 해 얼마나 잘 될지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할 때
한 학교가 있으면 옆에 있는 학교들하고 이렇게 옆에 뭐 과학고등학교가 있으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 중에 심화 과목을 진로 과목 심화 과목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들을 애가 이 학교에는 한 명밖에. 그러면 얘는 옆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같이 듣도록 하겠다. 그게 쉬울지 우리 정서에. 예, 예. 그리고 뭐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겠다. 예, 그러기도 하고 대학이나 지역의 뭐 전문대나 이런 데서 뭔가 하는 게 있으면 거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쉽게 정착이 되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점제를 잘 운영할 수 있게 학교 공간을 혁신해야 되겠다. 이게 둘이 굉장히 많은 일인데 이거 구상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미래형 교실 이렇게 해서 PBL 프로젝트 베이스로 공부할 수 있는 PBL 수업할 수 있는 이런데 책상 모양이나 이런 것도 다 엄청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할 수 있는데 또 메이커 스페이스 교실 이런 것들을 여러 개 해서 고민 많이 했죠. 근데 일반 학교에는 이런 거 다 없죠. 네. 그리고 뭐 도서관, 소규모 활동실 이게 교실 단위로 이렇게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학점제하면 기본적으로 학생 개개인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공강 시간이 있을 때 가 있을 때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공강 시간에 애들이 가 있을 수 있는 휴게실이나 무슨 이런 데를 여러 개 줘야 되거든요. 네. 공강 시간에 할 수 있는 공용 공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기 했고,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주요 일정이 준비 기간을 꽤 오래 가졌습니다. 25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내년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자료 가지고서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기관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몇 년간 준비를 해왔거든요. 시범 사업을 많이 하면서. 그 홈페이지 사이트인데요. 제가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고교 학점제를 하는 취지, 방법 이런 표준적인 거는 일단은 좀 설명을 여기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23년도 작년 말에 그 대학 입시제도 2028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 이 시기에서 얼마 전에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이렇게 배포를 하고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았더니 교육과정위원회인가 하여튼 시안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를 딱 내가지고 그거 수정해서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이 이렇게 공고가 됐었습니다. 정해져서. 이 내용 한번 같이 또 보고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최종 확정안이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시안이 배포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취지를 보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공정과 안정의 균형을 도모한다. 대학 입시 제도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안정적 되잖아요. 또 통합적, 융합적 교육을 유도하는 공정한 수능. 통합, 융합 이 키워드가 중요하게 통합, 융합.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입시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과 간 벽을 허물고 공정성을 확보한다. 통합과 융합 이게 그래서 교과 구분하는데도 통합, 융합, 무슨 교과 이런 게 갔었잖아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교육 혁신에 발맞춰 선진화된 내신 평가를 하겠다. 고교 학점제의 성취도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하여튼 몇 년 전에 고교 학점제 이렇게 쭉 이게 돌아가는 거냐 조사하면서 너무 쇼킹했던 게 교사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신 평가를 하는데 기존에는 애들을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는 애도 최소 출석만 맞추면 학년을 올려 보낼 수 있었는데 그거 못 하게 됐다. 이거 어떡하냐? 이게 너무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교사들의. 제가 그거 보면서 여태까지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었던 거냐? 이렇게 생각이. 아니, 애들 교육 제대로 안 시키고 성취도 평가 안 하면서 그렇게 애들을 방치하면서 그냥 시간만 되면 애들을 그렇게 보냈던 거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성취도 평가를 해서 60% 이상 이하가 되면 재수강을 하게 하거나 뭘 해야 되는 이런 제도로 하니까 이론적으로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너무 보면 일반 고등학교의 상황을 보자면 일반 고등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이상적인 거를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거 따라가기가 일반 고등학교도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중요한 내용 몇 가지 보면요. 수능 출제에서 수능의 무슨 과목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수능 출제에서 심화 수학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이공계 쪽의 대학에서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기하하고 벡터, 미적분학 안 배우고 올라오면 대학 공부 못한다. 이거를 꼭 하고 와야 되는데
예전에 그거 빼는 바람에 대학 교육이 지금 확 애들이 고등학교 때 저기 심화수학 미적분 기하 안 배우고 올라오니까 이걸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벡터 이런 거 다뤄야 되는데 이거 모르니까 대학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네, 공대 수업이 되게 약해졌죠. 근데 그거 이거 빼면 안 된다. 계속 얘기가 심화수학을 넣는 걸로 됐다가 이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거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된다라는 지지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전 자연계였었고 공부했었고 이공계 갈 학생들이 공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 사실은 실력을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빼버리고서 한다는 거는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 중에 사회하고 과학 교과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요거는 뒤에 가서 또 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적표에 이렇게 성적 평가할 때 이 절대평가 A, B, C, D 하는 거 말고 1, 2, 3, 4, 5등급 해가지고 나오는 상대평가 하는 거, 그거를 성적표에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두 가지 다 병기를 하는데 요 과목만, 여기만. 뒤에 가서 보면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두 가지가 제일 커요. 그래서 여기 이 오른쪽 편에 여기 표를 보시면 여기 그냥 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변하는지, 수능이 변하는지 있거든요. 과목이 공통으로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매체 이런 것 중에 선택을 하도록 공통 과목 2개 하고 이 선택 과목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그게 영역 수능이었는데 28년도부터는 되냐? 선택 없이 다 그냥 공통이에요. 다 선택 없이 화법, 독서와 작문, 문학.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공통 과목 2개랑 선택 과목 2개 다 공부해야 돼요. 다 하는 걸로 공평하게. 선택 과목을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뭔가 이익과 불리함이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다 공부해. 공통으로 다 해. 선택을 이렇게 간 거예요. 수학도 과거에는 수학 1, 수원, 수투 2개 하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도록 했는데, 자, 이게 되냐? 28년도부터는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넣어가지고 심화수학은 빼고 확률과 통계까지 요거를 공통으로 이거 다 전부 문과, 이과 관계없이 이거 다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문과, 이과 관계없이 문과, 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요거 확률과 통계를 필수로 해야 돼요. 지금하고 같아요. 한국사도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탐, 과탐 이쪽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 과목이 이제 9과목이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뭐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와 세상 이런 것들 중에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좀 잘 맞는 거, 점수가 좀 쉽게 나오는 거, 또 이렇게 등급이 잘 나오는 이런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전략적으로 해서 선택 딱 해서 하는 게 됐는데, 이거 하냐? 통합사회. 이런 이름으로 통합사회는 1학년 때 공부하는 기본 교과서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사실은 이 선택 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 세분화된 약간의 심화 과목 성격으로 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통합사회 이 이름으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이름으로 떠놓고 실제 시험에는 통합사회 책만 공부하면 안 되고 이 선택 과목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은 공부를 해야지만 되는 식으로 된 거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취지는 통합사회이긴 하지만 통합사회 교과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약간 더 공부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주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를 안 내면 변별력일 텐데 그거 어떻게 할지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8과목 물화생지 1, 2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하려는 전공에 따라서 자기 잘하는 거, 물리학과 이런 데 가려면 물리 1, 2 이런 거 해야 되고, 또 여기 뭐 의대나 약대나 뭐 이런 데 가려면 뭐 화학, 생물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공통으로 수능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일단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이거는 이제 특성화고나 이쪽에 해당될 것 같은데, 여기도 직업 공통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던 거하고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갑니다. 자, 한국사, 그리고 여기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지금도 절대평가니까 1등급 나온 점수만 되면 애들이 더 이상 공부 안 하죠.
열심히 안 합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예. 이렇게 수능 시험이 공통 과목들, 문이과 구분이, 그리고 개인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전부 공평하게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 이게 28년도 수능의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표준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면 심화 수학도 빠졌지. 수능만 봐가지고 그 정도 분별은 가능한데 뭐 최상위권 이제 학생들이나 하여튼 이 분별력이 됩니다. 이 점수만 가지고. 그러니까 최상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중상위권, 중위권 다 시험 문제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게 잘 분별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대학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따져야 된다. 그래서 수능 위주로 가는 정시조차 다른 자료들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대세예요.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부 자료의 다른 것들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보면 고교 내신 체제 개편 이렇게 있는데, 기존의 내신 9등급제는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1등급 10%, 2등급 24%, 누적 34%, 3등급이 32%인데 누적 66%. 그러니까 내가 3등급인데도 66%면 중하위권이잖아요. 이렇게 32%에서 66%, 34에서 66%까지가 3등급, 가운데죠. 그리고 4등급, 5등급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과목 평가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같이 기재합니다. 절대평가는 A, B, C, D, E, 그리고 상대평가는 1, 2, 3, 4, 5등급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대평가는 이렇게 비율로, 자기 진짜 성적에 관계없이 비율로 그냥 이렇게 상대적으로 끊는 거죠. 절대평가는 이거는 뭐 10명이면 10명 전원한테 A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또 이 시안을 검토하고서 과학 교과, 사회교과의 융합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의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코멘트가. 그래서 이렇게 이 아래쪽에 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반 보통 교과들은 다 원점수 기재하고 성취도 A, B, C, D 쓰고 석차 등급 1, 2, 3, 4, 5등급 그거 쓰고, 그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 A가 몇 퍼센트, B가 몇 퍼센트, C가 몇 퍼센트 이걸 쓰고, 과목 평균 점수 쓰고, 수강 자수 쓰고, 이 정도 써주면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판단이 좀 되거든요. 얘가 이 정도 했구나 진짜, 이게 판단이 되는데, 사회하고 과학 융합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성취도는 쓰고 비율은 쓰는데, 여기 석차 등급에 1, 2, 3, 4, 5등급 상대 비율은 쓰지 말라, 이렇게. 요 차이, 사회과학의 석차 등급, 상대 평가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건 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 성취도별 분포 비율. 요거 보면 사실 웬만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크게 의미가 뭐 없을 거는 같은데, 예를 들어 특목고 같은 데는, 외고나 과학고 같은 데는 상대 평가 이거 하면 실력이 되게 좋은 애인데도 이렇게 상대 평가는 되게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A 나오는 애인데도 그냥 석차 등급은 그냥 3등급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빼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고교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 연수를 집중 실시한다. 24년, 25년. 이거 해도 소용없는 문제는, 이게 너무 이상적인 건 있지만, 그래서 여기 표 좀 보시면요.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보통교과 과목명들이 쭉 있습니다. 체육, 예술, 교양 이런 것 좀 빼고, 여기 보통교과 중에 지금 여기 약간 분홍색인지 살색으로 표시된 거 여기 있잖아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게 선택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이 이쪽에 쭉 있고, 공통 과목.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칼럼이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인데,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그냥. 화법과 독서와 작문, 문학. 수능, 영역 수능 과목.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요거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 과목. 그리고 여기 수능 과목이고, 수능 과목 옆에 보면 진로 선택에서 약간 심화 과목으로 기하, 미적분 2,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또 뭐 융합 선택에 가면 실용 통계, 수학과 문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수능은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하고 앞에 이 공통 과목에 공통 수학에 해당하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 수학을 잘하는 애들, 이공계 관련 애들이 그냥 딱 이것만 수학을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 더 돼요. 더 듣고 해야 되는데 시험은 이것만 나온다. 절대평가고 한국사 저기고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은 이제 1학년 때 듣는 공통과목인데 명목상으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적이다라고 하지만 여기 일반 선택 과목에 있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통합사회, 통합과학 수능시험을 잘 볼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 이거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사회과학교과의 융합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미기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융합선택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 이 노란색으로 있는 여기가 융합선택 과목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보던 기존의 전형적인 교과목하고는 달리 뭔가 하여튼 융합, 뭔가 이슈를 융합하거나 또는 다른 두 전공을 융합하거나 그런 것들이요. 그런 과목들이 여기 있는데 이 과목들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만 좀 특이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A, B, C, D랑 1, 2, 3, 4, 5등급을 같이 표기하는 걸로 그렇게 수능이 좀 약해지는 것 같은데 수능이 약해지는 거를 대학 입장에서는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A, B, C, D 1, 2, 3, 4, 5등급 이렇게 절대 평가하고 석차 등급 같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변별력을 이렇게 살리는데 크게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제가 여기까지 해서 대학 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서 수능이 바뀌는지 그 중요한 사항을 좀 설명을 좀 그리고 앞에서 먼저 고교 학점제라는 게 뭘 의도하고 있는지 요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냥 좀 자유롭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제가 또 설명도 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혹시 알지 못하고 있던 거를 알고 계시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여튼 질문하시고 제가 답하고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A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설되는 학교까지 움직임, 이동 이거에 대한 것은 하는지요? 보통 50분 수업에 10분 쉬고 이걸 1시간 단위라고 봤을 때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강의실까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대책이 없습니다. 주말이나 이럴 때 그냥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논의는 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신청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점제라고 하니까 대학에서 했었던 그런 학점을 먼저 떠올리게 돼서 드는 생각인데 제가 매체 엄매를 신청을 했으나 그 과목보다 저는 다른 독서 과목을 듣고 드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이미 있는지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니까 다 같이 다 듣고 그다음에 2학기쯤 수강 신청을 애들이 해야 됩니다.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죠. 그전에는 수강 신청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니까 큰 변화인데 수강 신청을 몇 차례에서 하고 드롭할 수도 있게 하고 그런 거는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연결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학에 가는 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데는 되게 편해요. 이걸 하기가. 자기 좋아하는 거 그냥 다 하면 돼요, 진짜. 근데 대부분의 다른 일반 고등학교나 대학을 가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들은 자기가 전공을 정하고 이러면 수능을 봐야 된다 이러면 또 수능의 과목들 또 대학에 진학했을 때 전공에 해당되는 과목들 거기 맞춰서 자기 코스를 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 204 단위를 해야지 졸업하는데 지금은 194학점 이수하면 되니까 조금 줄었잖아요. 이 194학점 중에 몇 학점 정도를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공통으로 해야 되는 거 있고 수능 과목들 맞춰가지고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내 전공 분야, 이공계 분야로 가려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 그 한 학년에 애들이 한 200명, 300명 된다고 할 때 얘들이 각각 시간표를 짰을 때 이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200명 중에 대부분이 시간표를 이렇게밖에 짤 수가 없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공통으로 해야 되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학점이 한 180학점 정도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학생이 나만 따로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한 10학점 정도 돼요. 한 서너 과목 정도밖에 안 돼, 사실. 네. 그래서 이게 서너 과목이 아니고 3, 40과목이면 엄청 걱정이 될 수 있는 건데,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서너 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별 문제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학점제를 운행하다가 이렇게 해서 영미권 또는 유럽의 이런 학교들 중에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자유도를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보면 애들이 하는 게 다 비슷해. 다 비슷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결국은 학교에서 시간표 짜주는 대로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되네. 이래가지고 저희 애가 밴쿠버에서 다녔던 그 학교 존슨 하이츠 세컨더리 스쿨이라, 거기도 우리 애가 처음 갔을 때는 학점제로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한두 해 지나고 나서는 그냥 시간표 짜서 하는 걸로 다시 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핀란드의 어느 학교도 학점제로 이렇게 하던 거를 그냥 시간표 짜서 하는 걸로 또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점제로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자유도를 많이 주는 거가 일방적으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학교의 상황들도 보면 현실적으로 애들이 자율적으로, 정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3년 내내 봤을 때 한 10학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점제라는 취지를 가지고 하긴 하지만 사실상 시간표 짜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 모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 고등학교는. 민사고 같은 데는 좀 달라요. 민사고 같은 데는 거기는 과목 자체가 일반 고등학교는 한 100개 정도밖에 개설 못 하는데 민사고는 과목을 한 300개 이상 개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능하죠. 그리고 애들이 뭐 시키면 잘 하잖아요. 예. 그리고 2028년도 이 입시 제도를 보면 사실상 문과와 이과가 굳이 구분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2에 올라가면 문이과를 선택하는데 다 공통으로 놨으면 굳이 뭐하러 문이과를 나누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또 2차 함수, 만약에 3차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전에 2차 함수에 대한 선수 과목 형태의 수업이 먼저 되는데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하면서 정도 조율은 하겠지만 제가 2차 함수를 미스를 했다. 그러면 다음번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매 학기마다 모든 수업이 그럼 다 열리느냐.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거는 봄학기 1학기 때 개설했고 2학기 때는 개설 안 한다. 근데 우리 아이는 이걸 못했는데 2학기에는 개설이 안 돼서 못 듣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험을 생각해 보면 시험은 보통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잖아요. 뭐 국영수가.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표를 짜다 보니까 하루에 완전 시험이 막 6과목이 몰리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를 분배를 해서 월요일날 봤으면 화요일날, 수요일날 수학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날은 조금 난이도나 이렇게 중요도가 좀 적은 거 하나 사회 껴서 놓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는데 내 수업 시간표대로 해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나는 막 하루에 그냥 막 몰아서 하면 제대로 이렇게 공부의 안배 이런 걸 과연 아이들이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예, 좀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는 수업에 위계 우선순위가 있는 수업들의 경우에 그거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시험 문제인데 지금까지 학점제 논의하면서 시범학교 뭐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시험 이거 문제는 아무도 제기하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또 문제네요. 네, 그거 시험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국영수를 조금 배치를 하고 조금 덜 중요한 걸 이렇게 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요거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요거 치중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아이들도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안배를 할 수 있는데 막 국영수 하루에 막 이렇게 다 몰려 있으면은 아이들도 포기하는 게 생기고 안 되겠다. 대학처럼 진짜 자유롭고 같은 수학이라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달라서 뭐 그러면은 대학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문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처럼 다양하게 못해요. 그래서 학점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시간표 짜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갈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시험적이는. 그리고 수업 만약에 선수 과목에 해당하는 거를 그걸 뭔가 못 들은 상태에서 더 다음 레벨 거를 된다. 이거는 못하게 하죠. 그거 위계 관리를 해요. 위계 관리를 해서 선수 과목을 못 듣고 그냥 지나가서 다음 레벨 거를 그냥 내는 일이 없도록 할 거예요. 그건 너무 중요하니까. 예.
문이과 구분. 그거는 지금 문이과 구분이 추세예요. 일단 수능에서는 문이과 구분 없앤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학교에서 계속 문과이과 구분해서 자연계, 인문계 구분해서 반도 따로 편성하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근데 사실 그거 크게 의미가 크게. 왜냐하면 문과라고 해도 과탐 시험 봐야 되고 이과라고 하는데 사탐 시험 봐야 돼요. 지금은 문과는 사탐만 시험 보면 됐는데 이제는 과탐도 시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능에서는 구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심화 수학을 빼긴 했지만 수능을 이렇게 문과이과 학생들이 다 같은 수능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문과든 이과든 간에 하여튼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수학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저만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인 친구들이 28년까지 이제 해서 막 사수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문이과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은 안 배웠는데 나중에 2028년도 이 입시에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친구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메이크업을 해서 수능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과목의 점수가 대학 때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고등학교 나는 이걸 안 했는데 점수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러면 사수나 오수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 없이도 과목이 없이도 수능만 보면은 패스를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건 대학에서 뽑는 쪽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수, 삼수, 사수에서 요 고교 학점제 식의 이 학생부는 없더라도 옛날 거는 그거대로 반영을 할 거거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수능만 잘 보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또? 네. 아까 과목이 통합으로 바뀌면서 수능이 약해지고 분별력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대학에서 다른 자료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옛날처럼 뭐 논술이 부활이라든가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이렇게 보면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 제도를 자꾸 이렇게 뭔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게 있을 때 그때 교육부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거를 반대로 하면 그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서 학생 뽑는 입장에서 이렇게 뽑는 게 더 좋아서 하려고 하는데 교육부가 그거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대학 입장에서 제일 원하는 거는 자기들이 그 변별력 있게 본고사 딱 내서 하는 건데 대학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 교육부가. 네. 지금 못하게 하는 것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학교들 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자료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네. 교육부 입장은 기본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들에는 전혀 학교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없다. 이거를 전제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평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과학고하고 일반고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그리고 8학군에 있는 일반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하고 뭐 시골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엄연히 있는데 그거를 없는 것처럼 간주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를. 여기 학생부에 그냥 진술 써놓은 글만 보고 시골에 있는 학생도 선생님이 이 학생은 아주 잘 이렇게 써놓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경기고등학교에 있는 거기서도 이 학생 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멘트가 이게 과연 이게 같냐는 거죠. 이게 안 같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교육부는 그거를 같은 걸로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학생부 전형에 그거를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하고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학교의 그런 것들을 학교의 수준 차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학교 출신 선배들이 학교의 공부 성취도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암묵적으로 반영도 하고, 그리고 학교 레벨 이렇게 학교를 9단계 이렇게 구분은 못해도 몇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학생부에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것 중에 나는 무슨 심화 과목 공부했고 이런 거 진술하는 게 있으면 이거는 몇몇 개 외고에서 밖에 이런 거 개설 안 해요. 그러니 그것도 보면 알죠. 이게. 그런 거를 반영해서 하는데 그거를 하여튼 자꾸 못하게 하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판별하기가 그런 전형은 줄이려고 하죠. 네. 그리고 대학이 좀 선호하는 전형 중에 하나가 품위하지만 논술 전형이 굉장히 좋아요. 논술 전형은 실력을 진짜 볼 수 있어요. 논술
논술 전형을 그래서 논술 전형은 또 이렇게 그냥 중하위권,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은 논술 전형 못 합니다. 중위권 대학에 오는 애들이 논술 시험 볼 만큼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논술 시험은 저기 서울의 주요 대학들만 해요. 주요 대학들만. 근데 논술 시험이 다른 전형하고 좀 차별화되는 성격의 전형이면서 대학 입장에서도 상당히 괜찮고 학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 보면 학생부 수능 다 안 돼도 수능 최저 보는 데가 있긴 하지만 논술 실력만 있으면 그냥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거든요. 논술 시험은, 논술 전형은 아무나 도전 안 해요. 이렇게 논술, 글 쓰는 재능이 있는 애들이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라고 해도 이게 결국은 학생부 전형 할 때 내신적인데, 내신에 좀 뭐 불리하고 이래도 내가 논술 강하다 이러면 그 좁은 문이지만 응시하는 애들 자체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할 수 있죠. 제가 논술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하여튼 제가 있었던 독수리 학교, 거긴 비인가 학교니까, 비인가 학교라는 얘기는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학생부를 학교 자체적으로는 학생부가 있는데 외국에 학교 갈 때는, 외국에 지원할 때는 그거를 외국의 대학들에서는 인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비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부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수시에 학생부 전형에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런 불리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나는 당연히 여기 순간 수능 봐서 정시로 대학 가는 거다 이 생각하고 수능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수시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논술 전형 도전할 수, 학생부 안 보니까. 근데 이 대안학교 애들이 책을 읽고 글 쓰는 걸 엄청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 글 쓰는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논술 시험을 많이 보죠. 논술 시험 이렇게 보고, 그래서 자기가 수능 봐서 갈 수 있는 대학 수준보다 논술로 합격한 데가 높으면 그냥 거기 그냥 가거든요. 즉 고교 학점제도 수강 신청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수강 신청을 할 때 정원이 있으니까 막 PC방 가가지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수업을 못 듣기도 하고 이랬는데 고교 학점제 할 때도 수강 신청 인원이 정해져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섭죠. 요즘에 대학생들 수강 신청할 때 전쟁이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과목이 이렇게 개설이 됐을 때 좋은 교수님한테 몰리잖아요. 그러니 좀 그때 수강 신청 못하면 이런 걱정이 생기는데, 우리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딱 짜가지고 이거 신청하라 이렇게 할 거예요. 기본 공통 과목들은 다 그렇게 할 거고, 지금 그냥 정해주듯이 해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선택 과목도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는 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좀 있는 거는 하여튼 좀 특목고 같은 데나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택을 일단 과목 개설 자체를 아주 많이 하지를 못해요. 거기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못할 거고, 뭐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이상적으로 뭐 애들이 신청했는데 신청 과목 신청자가 뭐 2-3명밖에 없는 과목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과목은 그냥 폐강하고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2-3명 있는 거를 외부의 다른 데랑 연계해서 하고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력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그냥 지금 하던 방식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거다. 그런 질문이 들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래요. 얘들 뭐 하는 거냐. 근데 한 6-7년 전에 이걸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바꾸려고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아이들이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다면 이제는 그렇게 못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고교 학점제 아닐까?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다면 지금은 이제 1학년 때부터 진로가 결정되어야만 그 진로로 이제 학교를 가게끔 하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학교에 와서 벌 헤매게 하는 그 취지라고 저는 좀 이해를 그래요. 일단 우리가 이 학점제를 전환을 하고자 한 취지를 처음에 이제 있었던 걸 생각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처음에 취지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서 실제로 실행하는 데 가니까 취지를 충분히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좀 궁색해진 면이 있긴 한데, 분명히 이 취지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일찍 자기 진로를 좀 정하고 거기에 맞게 과목들을 선택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취지는 분명히, 그런 취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과목을 선택하는 거는 우리 학교 여건상 사실은 쉽지는 않겠다 싶지만 그런 취지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네. 선택 과목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럼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는 한 반에서 그냥 지금은 뭐 과학 시험이야, 지금 사회 시험 이렇게 봤다면 시험 과목이 많아졌으니 교실을 옮겨 다니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건지. 이게 학점제 하면 기본적으로 대학처럼 학생이 한 교실에 있으면서 선생님이 계속 바꿔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과목마다 다른데 교실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학점제 수업 운영 방식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은 공통 과목들은 대개 자기 교실에서 그냥 듣고 그 선택한 한 뭐 두세 개, 그 몇 개 과목만 또 다른데 가서 듣는 식으로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도 뭐 크게 문제가 자기 그 해당 과목만 같이 보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냥 이게 옮겨 다니면서 하면 시험 문제도 생기고 뭐 복잡하지 않냐 이런데 교실이 여분이 몇 개는 더 되죠. 근데 그거 별 문제 없을 거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예, 대체적으로 하여튼 좋은 취지의 제도고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우리 여건이 안 돼서 그게 충분히 빛을 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취지가 아이들이 좀 일찍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 과목을 정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거다. 그거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니까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부모님들이 이게 부모님들 역할이에요.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적성을 검사하고 진로를 찾고 탐색하고 못 하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부모님들이 중학교 애들이 있을 때 검사 같은 거 하면서 이거 찾아줘야 돼요. 예.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자기소개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도 내가 쪽에 소질이 있는지, 쪽에 흥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애들이 자꾸 생각하게 해서 뭔가를 줘야지. 애들이 백지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서 지가 생각해서 뭘 떠올릴 수는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쯤이었나? 3학년 때쯤.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는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뭐 로봇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게 그게 뭐 초등학교 한 뭐 3학년 때쯤 되면 이렇게 딱 있었는데 둘째도 뭐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셋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뭐 하고 살고 싶냐? 몰라. 막내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관찰을 해보니까 얘가 약간 섬세하고 뭔가 그런 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미술 쪽에 재능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근데 얘가 보니까 혹시 그런 쪽에 좀 재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나? 그러면 네가 이런 설계하는 디자이너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날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그 호텔 이렇게 이제 광고하는 영상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근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꼭대기에 배 모양이 있고 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그냥 건물이 높고 고층 건물이고 클 뿐만 아니라 되게 아름답게 있더라고요. 디자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너무 신기하다 제가 생각하고 우리 막내한테 저걸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름에 애들 데리고 그 호텔들 그런 건물들 보여주러 거기 가면서 몇 군데 이제 호텔들 그리고 홍콩에 있는 도둑들 영화에 나오는 도둑들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데 있잖아요. 저기 홍콩섬 보이는 그 야외 이제 수영장 있는 하버그랜드 구룡 호텔 거기랑 여기랑 그리고 이제 쿠알라룸푸르 페트로나스 타워라고 쌍둥이 빌딩 그렇게 우리한테 저거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얘가 자기가 그런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 그래서 지금은 건축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컴퓨터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뭐 이거 하고 있는데. 하여튼 디자인 쪽을 저기 하게. 그래서 지금 요 학점제가 되는 거에 따라서는 저기 진로 지도 중요하니까 중학교 때는 그거 더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한 번 쭉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뭐 질문이 있고 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이 또 훨씬 더 좋거든요.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와주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